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 논문 발표 진행을 맡게 된 최지성. 박나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논문 발표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저는 이미 논문을 다 썼고 여기 계신 나린님은 이제 내년에 논문을 쓰셔야 되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내년에 이제 논문을 써야 해서 네. 이제 언니 오빠들 발표하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떨리네요. 또 저희의 케미가 또 처음이잖아요, 이런 조합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시죠? 저는 뭐 이미 쓸 거 다 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하실 수 네, 있나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오늘이 화요일과 내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1, 2교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순서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은 가온님, 바람님, 민서님, 시연님, 태균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그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인 정가온님의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10대를 중심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10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10학년 정가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작년인 2024 시즌 프로야구는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대흥행을 이뤘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에는 위기론을 넘어 종말론적인 분위기까지 감돌았던 프로야구 시장에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인데요. 올 시즌 역시 사상 첫 1200만 관중을 기록하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사에도 많이 언급되듯 현재의 이 흥행 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제 연구 주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관심과 열기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KBO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2024-2025 시즌의 흥행 요인입니다. 먼저 ABS와 피치클락 도입, 비디오 판독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며 경기의 몰입도를 높였고 최근 새로운 응원 문화와 식음 문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경기 외적인 즐길거리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만 원으로 약 3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문화활동이라는 점 역시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망고미, 짱구와 같은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등 다양한 콜라보 굿즈를 출시해 굿즈 판매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흥행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새로 유입된 팬층의 상당수가 일회성, 이벤트성 방문에 그친다는 점. 둘째, 경기 시간이 길고 규칙이 복잡해 자칫 지루한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관중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요가 폭등함으로써 불법 안표 거래가 무방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칫 향후 흥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KBO 리그 티켓 구매자 연령대 비율을 보시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체 관중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볼 수 있는 10대의 유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관심 유발을 넘어 장기적인 팬층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특히 충성도와 평생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10대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이 PPT가 최종본으로 안 돼 있어서 잠시만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자면 크게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자료 수집, 2단계는 사전조사, 3단계는 프로젝트, 4단계 결론 도출로 나눠졌습니다.
본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스포츠 마케팅의 정의를 정리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은 일반적인 상품 마케팅과 달리 스포츠 경기와 선수, 구단과 같은 스포츠 자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동입니다. 즉,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험과 감정, 소속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정서적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 사례를 조사해 본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팀 성적은 흥행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 둘째, 굳건한 팬층 유지엔 정서적 유대감이 기반이 된다는 점. 셋째, 경기력과 스타 중심 마케팅은 즉각적인 관심 유도엔 효과적일지언정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점. 넷째, 지역 연계와 체험 중심 마케팅은 스포츠 마케팅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추후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필수적인 고려 요소로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또한 교내 학생 대상 사전 설문조사와 신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관람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프로야구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경험, 어떠한 마케팅과 이벤트가 진행되면 프로야구의 관심도가 올라갈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10대의 프로야구 비선호 요인을 도출했습니다. 10대의 프로야구 비선호 요인은 규칙 및 지식 장벽, 흥미 부족, 경기 시간, 참여 기회 부족, 비용 및 거리 문제, 팬 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규칙과 지식 장벽은 룰 해설형, 튜토리얼형 콘텐츠 개발, 흥미 부족은 하이라이트나 숏폼 중심의 콘텐츠 또는 실시간 요약 중계 등의 서비스 강화, 경기 시간은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주말 방학 시즌의 이벤트 진행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참여 기회 부족은 체험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비용 및 거리 문제는 청소년 할인 프로모션 및 학교 차원의 단체 직관 이벤트, 팬 문화는 성숙한 팬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뉴비 팬 대상 이벤트 진행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간 조사했던 10대의 프로야구 비선호 요인과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교내 학생 대상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야구장 단체 직관 이벤트, 퍼스널 야구팀 테스트, 야구 무물보, 공을 네모 안에 넣어 등 총 4가지의 활동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관심도는 확연히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전 전혀 관심 없다고 답한 학생이 38.1%였으나 프로젝트 후 0%로 감소했으며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학생은 15.8%에서 53%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교내 학생 대상 프로젝트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간의 치열한 조사와 실험 끝에 10대를 중심으로 한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10대 타겟팅 기반의 팬 참여 비중 확대 전략. 둘째, 10대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 전략. 세 번째,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 기반 컬처 믹스 전략. 네 번째, 안표 문제 개선 및 직관 경험 강화. 다섯 번째, 개인화 기반의 맞춤형 팬 경험 제공. 여섯 번째, 10대와 기존 팬층을 연결하는 경험 중심 전략이라는 6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추후 실현 가능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논문에는 6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세세한 마케팅 전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전략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략 설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데요. 본 연구의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프로야구 마케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흥행 전략을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KBO 리그가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계하고 실제 정책과 현장 마케팅에 반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참고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연구 성과는 10대 팬층 확보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도출해냈다는 점, 특히 10대 팬층 확보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는 점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체험 및 참여형 마케팅의 실제 흥미 유도를 검증했다는 점,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보다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계로 남아 아쉬웠던 점은 조사와 프로젝트가 교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모든 10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프로젝트는 일회성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참여 경험이 실제 팬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학교 환경과 예산의 제약으로 실제 구단이나 KBO 규모의 마케팅을 충분히 제안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피드백은 전 MBC 프로야구 기자 김병헌님께 받았습니다. 연구의 의의와 강점, 보완이 필요한 연구 방법 및 구성,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주셨고요. 수렴 가능한 모든 마무리해 주시면 부분을 수정 및 감사하겠습니다. 재검토하였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 위 연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이나 성장한 점들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고 마지막에 심사위원분들 말씀하겠습니다. 가온이가 질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질문할게요.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예 원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긴 시간 1년 동안 원하던 주제를 가지고 깊게 연구하면서 어떤 성장이 있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질문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내년에 인턴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네, 일단 제 논문 주제는 작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정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쓰는 동안 위기도 많았고 힘들었던 점도 많아서 사실 매일매일 논문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프로야구의 미래라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저의 진로를 이 논문에 담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신나는 학교에서 펼쳐왔던 저의 프로야구 사랑이 이 논문을 통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라서 열심히 썼던 것 같고요. 성장했다고 느끼는 점은 어쨌든 이 논문은 결론을 작성해냄으로써 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이 가장 성장했던 것 같고 또 퍼스널 야구팀 테스트를 제가 온라인 상에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9만 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가장 논문을 쓰면서 기억에 남고 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었네요. 그리고 내년에 인턴십은 저는 당연히 KT 위즈 마케팅 팀으로 가고 싶고요. 네, 희박한 확률이지만 일단 KT 위즈 도전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이 논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야구와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가온님이 발표하셨는데 가온님의 부모님이 또 오셨어요. 또 한 말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온이한테. 가온이가 눈물이 많은 거는 엄마의 남자. 저를 닮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코스미 가온이 엄마입니다. 가온이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뭐를 할까 과연 그랬는데 이렇게 야구 한 곳만 의무를 파다 보니 이렇게 논문까지 쓰고 또 앞으로 자기의 그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 뿌듯하고 이제 여기서 한 곳에 몰입했다는 거에 대해 되게 만족하고 논문 이렇게 쓰게 해주셔가지고 지도해주신 소희 선생님 감사하고 또 달경 선생님 감사하고 선생님 감사하고 되게 선생님 감사하고 앞으로 18년들이 이제 그 우리 학교의 중심이었잖아요.
오늘로서도 논문 발표해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나눠 쓰세요. 야, 나눠 쓰야지 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닌데. 야, 휴직 대센터 갖다 줘라. 저희 가온이 동생 나온이가 또 마지막 심사위원님 분들의 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비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연구 배경에서 10대들이 야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와 그러면 우리 가온이가 실행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프로야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약간 뿌듯한 점이긴 한데 작년에 1000만 관중을 기록했을 때는 이 흥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올 시즌 끝나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박자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이러한 조사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나 싶고 또 무슨 질문 하셨죠? 죄송합니다. 10대들이 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문제점 중에서 가온이가 실행한 개선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현재 10대가 이렇게 프로야구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서 뭐 야구에 관심 가질 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야구의 입덕은 야구장 현장을 갔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직관 이벤트를 한 뒤에 몇몇 친구들이 또 야구장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굿즈까지 구매한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실행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구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진짜 많았던 것 같고 논문 잘 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오셨으니까. 다른 그러면 한 마디씩만 짧게. 우리 아까 구성 못하셨어 보이는데 가온이가 논문을 100쪽 가량 썼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써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단한데 사실 내용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자료를 중간중간에 활용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모든 면에서 너무 잘했고 특별히 흥행을 단순히 분석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것들을 향해서 접근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탐구 주제로 그것을 또 사회 문화적 현상과 관련한 탐구 주제로 발전시킨 점에서 아주 뛰어난 논문이었다고 칭찬해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아주 어려서부터의 관심사를 이렇게 논문까지 이어낸 거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가온이 첫 해 때 학교 홍보 영상에도 보면 가온이 그 치어리더 수업 만들고 인터뷰한 거 우리 와이프가 보고 요번에 요거 발표한다고 얘기했더니 야 대단하다고 그렇게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얘기했고 전문가 피드백 해 주셨던 김병원 기자도 제가 소개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논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고요. 다만 아까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10대들의 강점과 약점, 수학 분석을 좀 같이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아이들이 이벤트 하고 나서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래프 변화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이어서 했던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응답자가 다른 게 아니라 변화처럼 보여서 그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막대 그래프로 좀 표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피드백 정도 드리고 너무너무 수고했고 잘했다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발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는 10분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순서인 가람님의 자아 실현에 관한 철학적 고찰 및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과정의 모습 논문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아 실현에 관한 철학적 고찰 및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모습,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쓴 유가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기인데요. 저의 자아 실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 자아 실현이라는 주제를 삶의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자아 실현이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자아 실현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해서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죠. 자아 실현은 뭐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삶에 어떻게 드러나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구체화시켜서 저의 3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실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제 논문의 목적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세상의 권에 연결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르지만 하나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저의 논문 과정이었고요. 주제 발표하고 또 이론 연구하고 인터뷰도 들어가고 또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거친 뒤에 작품 준비하고 전시회하고 또 전문가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제 논문에 크게 2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작품을 통해서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그중 첫 번째 파트에서는 먼저 이론 공부에 들어갔고요. 이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 이 자아 실현의 개념과 역사와 이론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를 바탕으로 개인의 해석에 들어갔고요. 나에게 자아 실현이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같은 부분들을 연구했고 그에 더 얹어서 타인의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타인의 자아 실현의 그런 형태들을 보고 그분들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표출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이 인터뷰 대상은 자아 실현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미술가 한 분하고 그리고 책방지기 한 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3가지의 고찰 과정을 거친 뒤에 저는 자아 실현을 저만의 정의로 새롭게 내렸는데요. 자아 실현이란 나라는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삶중에 머무르는 세상에 표출하며 계속하여 상호작용해 자아를 확립시키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또 2번째 표출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찰을 했다면 그게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누고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 제작에 들어갔고요. 이것은 저희 표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한 것과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시간 관계상 1-2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린 이 단절호흡이란 그림은요. 각자의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두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고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저희의 고정된 관념일 뿐이고 이 관념들을 단절을 시키고 끊어내고 다시 재배치하여야 비로소 그제서야 각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린 그걸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을 바탕으로 나누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 전시회 제목은 주체할 수 없는 주체들이고요. 이곳은 그저 그림을 관람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연결과 공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세상으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전시회에서는 그림 설명도 하고 전시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모금한 것을 또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 기부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 분석과 논의를 방명록을 통해서 많이 거쳤고 또 전문가분을 통해서 거쳤습니다. 방명록에서는 이 정해진 틀이 아니라 자유롭게 쓰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요. 공통된 말들이 나왔습니다. 공감되었다. 자아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시간을 가졌다. 연대를 느꼈다. 우리가 안녕하기를 바란다. 또 응원한다. 아름다웠다. 사랑한다 등 계속해서 반복되고 공통된 그런 말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제가 목적했던 그런 연결되고 공감되는 장을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미술가 최선 작가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최선 작가님은 크게 4가지 갈래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 논문이 사유의 과정에서 나와 타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또 이 자아실현이란 추상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롭고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별개로 그림에 대한 해석과 고찰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논문 속 주제들과 방향성 그리고 자아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결론에 들어갑니다. 앞서 이렇게 저희 목적으로 말씀드렸던 3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내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 자아실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 에서는 나라는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삶중에 머무르는 세상에 표출하며 계속하여 상호작용의 자아를 확립시키는 과정이라는 개인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아실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은 이 자아실현에 대한 고찰과 자아실현이 내면에서만 고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삶과의 연결과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로 표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 매체가 그림 작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에는 위 질문과 좀 이어지는 결로 함께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와 타인과 삶과 세상과 연결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5번째는 성과와 한계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개인의 고찰인데요. 이런 모호하고 어려운 주제를 선정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자아실현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몰입하고 또 공부해보는 기회를 이 논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또 연결과 공감, 위로입니다. 저는 전시회를 열어서 이런 장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실현의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나누고 또 이렇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홀로 자아실현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뜻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뜻을 정하며 자아실현을 향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준 그런 시간을 가진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확장인데요. 저는 이 키워드가 가장 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세상으로, 내면에서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환하고 밖으로 나누는 과정을 밟음으로써 그 범위를 넓히고 조금씩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방향성인데요.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나의 자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할지 또 삶의 형태를 어떻게 감각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호한 개념을 시각적 매체로 변환을 하고 또 그걸 학문적인 개념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감각적인 공감대를 아무리 진하게 느끼고 너무 좋았다라고 해줘도 뭔가 논문으로서의 학문적인 논리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아실현의 정의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고 사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시켜서 어떤 정의를 딱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개인의 자아실현을 훼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그걸 보편화시켜서 정의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의 범위에서 정의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조금 한계점으로 남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선생님의 한 말씀 듣고 선생님분들의 심사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할게요. 네. 사실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거든요. 가람이가 말했다시피. 하지만 그 모호한 것을 모호하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1년 내내 끝까지 그것을 탐구하고 파고들었던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책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과 글보다는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게 개념을 주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몽글몽글한 느낌을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 과정에서 저는 매우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좋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람이랑 보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논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가람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가람이가 이 논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아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위원분들 말씀 들어볼게요. 네, 가람이가 작년에 주제를 고민할 때부터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관심 있고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고민들이 이렇게 좋은 논문으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내가 고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고민의 이론을 찾고 또 그 고민의 삶을 산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자기만의 작품으로 만들고 거기까지도 너무 훌륭한데 이걸 전시까지 이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논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했고 앞으로 더 발전할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2분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칭을 했는지. 인터뷰는 다 제가 뭔가 깊이 알고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안면을 그래도 튼 분들이었는데요. 그 책방지기 분은 그 책방에 방문해서 그 한 2년 전인가 그때 짧게 가볍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인터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미술가분 인터뷰한 거는 그분 수업 때 한번 만나 뵀었는데 짧은 시간에 근데 그때 그분의 어떤 사상과 그런 눈빛과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그 논문에 그 논문을 보면 2명의 심도 있는 인터뷰 내용이 그걸 이제 근거로 이제 논문을 쭉 써나가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인턴십 예비 버전이었어요. 그 논문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전시회 방명록을 이제 뒤에 부록으로 실었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람이 논문 과정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을 다 읽어봤어요? 그 뒤에 쭉 있는.
네, 그 부분적으로 써진 부분은 그 부분만 읽었고, 전체로 써진 부분은, 네, 그 전체를 읽었습니다. 네. 거기 참고문헌을 이걸 거의 대부분 읽고서는 연구를 했다면은 이건 한 대학생 논문도 이 정도까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자신의 작품 전시를 이끌어낸 것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아시람에 기부한 것까지. 네, 이게 사회 변혁,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개념의 그 신라는 학교의 철학에서 논문을 거기까지 승화시켰다는 거에서 정말 저는 네, 감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짧게 하라고요. 네. 일단 그 가람이뿐만 아니라 작품 논문을 쓰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분석 논문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데, 예를 들면 가람이 같은 경우에 자아실현 그림 한 장 띡 그려놓고 이건 나의 자아실현이야 라고 우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논문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논문이 될 수 있을 건가에 되게 전형을 가람이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요. 나의 자아 탐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지점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수고했고 네,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인 김민선님의 창작 안무를 통한 자기 표현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 네,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을 통한 자기 표현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 주제로 논문을 쓴 10학년 김민서입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결론 및 한계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왔고 춤은 저에게 말이나 글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춤이 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거나 무대 위 퍼포먼스로만 인식되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이 나 혼자만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과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춤이 몸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작품 창작과 상영 과정을 통해 탐구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잘 알고 몸으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인 청소년의 불안과 자신감을 연구의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확신과 흔들림이 반복되는 시기라고 느껴졌습니다. 한순간에는 자신감이 생겼다가도 관계, 비교,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금방 불안해지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자신감을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계속 변화하고 교차하는 감정의 흐름으로 바라보고 이를 춤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인 창작에 앞서 춤이 실제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지 이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무용은 언어 없이도 신체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 소통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현대 무용과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개인의 경험이 집단의 공감으로 확장되며 춤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예술 형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춤을 통해 춤은 감정 공유와 사회적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실제 창작과 관객 반응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이 실제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춤은 말이나 글이 없어도 신체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통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무용은 개인의 표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니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예술 형식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신한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춤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춤을 통해 감정이 전달된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며 안무 공연에서 감정이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후 안무 창작에서 관객의 감정 흐름을 고려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관객과 소통한 대표적인 안무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문성현 안무가의 로망로망과 BTS의 Permission to Dance, 그리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속팀 사례를 통해 춤이 대중성과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를 담은 안무에는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명확한 움직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무 창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과 자신감의 감정을 흐름으로 구성했고, 감정이 하나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교차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감정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저는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를 작품의 음악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사랑 노래처럼 들리지만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어 청소년 시기의 감정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무 창작 과정에서는 먼저 감정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안할 때와 자신감을 느낄 때 내 몸의 중심과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느끼면서 즉흥 움직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동작들을 중심으로 안무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작을 미리 정해두기보다 감정의 움직임을 이끌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음악의 흐름에 따라 불안, 흔들림,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어지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안무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안무가 관객에게 어떤 감정과 메시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무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상영회의 목적은 관객이 작품을 보며 느낀 감정과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연구는 춤을 통한 감정 전달과 사회적 메시지 공유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관객 반응을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삼아 상영회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관객이 느낀 감정과 메시지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인 작품 하이라이트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잠시 보실 영상은 작품 전체가 아닌 불안과 자신감의 감정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약 2분 정도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For a while there it was rough. Lately I've been doing better than the last 4 cold Decembers I recall. And I see my family every month. I found a girl my parents love. She'll come and stay the night, and I think I might have it all. And I thank God every day for the girl He sent my way. But I know the things He gives He can take away. And I hold you every night. That's a feeling I wanna get used to. But there's no man as terrified as the man who stands to lose you. Oh, I hope I don't lose you.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on my mind.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작품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회 이후 설문조사 결과 작품에서 청소년의 불안과 자신감이 잘 전달되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설명 없이도 신체 움직임만으로 감정의 흐름이 잘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관객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울림이었으며 감동과 공감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작품을 청소년기의 불안과 흔들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며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해석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춤은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관객과 감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와 작품은 안무가이자 무용 감독인 문성현 안무가로부터 전문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문성현 안무가는 사회적 메시지를 춤으로 풀어낸 작품 로망노망의 감독으로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은 청소년의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고 춤을 사회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탐구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문 문항의 구성과 안무 기법 실험이 보다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개선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구는 하나의 작품과 제한된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자와 창작자가 동일하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관객 설문과 피드백을 통해 춤은 언어 없이도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술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불안과 같은 감정에서 춤은 높은 공감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춤이 감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언어로 확장될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민서 논문 담당 선생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저 뒤쪽. 그 춤에 전혀 일가견이 없던 제가 작년에 이제 코레오 댄스에서 민서를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논문 지도 교사로까지 인연이 이어진 게 너무 감동이고요. 쌤이 아파서 학교에 없을 때도 또 밤늦게 이렇게 논문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서 걱정이 됐는데도 꿋꿋하게 보내는 걸 보고 논문에 민서가 진짜 진심이구나 느꼈고 정말 그런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춤을 이제 논문 주제로 잡고 어떤 사랑이나 우정 이러한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주제를 잡았다는 게 너무 따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직접 안무를 창작해서 청소년기에 겪는 어떤 불안, 그럼에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준 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서를 보면서 단순히 이제 춤을 추는 안무가가 아닌 앞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무가로 자라날 수 있음에 너무 대견하고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문이 뭔가 추후에 민서가 이제 안무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 논문 자체가 민서가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민서한테도 저번에 말을 했는데 너는 뭘 해도 될 친구다. 정말 야무진 친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피상적인 말이 아니었고 제가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심으로 느낀 거거든요. 좋은 의미의 도끼를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논문 그 자체만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과정 동안 본인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잘 해낸 그 과정을 본인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 논문 지도로 교사로서 민서를 지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심사위원님. 현대무용 전공하는 친구가 나 졸업 발표회 하는데 와줘 라는 느낌을 사실 민서의 무용 우리 그때 교실 3, 4에서 발표할 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걱정은 이걸 글로 어떻게 잘 정리해낼까였는데 거의 100여 페이지에 되는 논문을 주말에 읽으면서 너무 잘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론적인 배경을 찾아내고 그걸 개인 창작으로까지 연결시켜서 확장한 구조로 마무리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민선 춤에 좀 미친 친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객관화하는 작업들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논문이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이제 우리 학교 신나는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되게 힘든 것을 생활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논문에서 이제 감사의 글을 쓰잖아요. 그냥 그걸 보통 그냥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글을 이제 민서 축구 논문에 쓰는 감사의 글하고 논문 일지를 보면서 아, 이 과정을 이제 견뎌내고 민서가 크게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창작무용 상영의 그 춤 동작 논문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춤의 어떤 동작 해석이 나와요. 그 춤을 보고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아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우리 같은 춤의 문외한들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저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가 이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성아, 내가 먼저 마이크 잡았어. 네, 저희가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짧게 네. 하나만 할게요. 뭐 칭찬은 다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분석한 거 보니까 로망로망 배우들이나 연출가 분석을 언론 인터뷰들만 보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직접 해서 노년의 불안과 청소년의 불안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네, 그거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인 시연님. 드립백 온라인 창업 브랜드 구축과 판매 과정 분석 논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논문 결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PPT가 안 넘어. 아하. 네, 제 논문 발표 주제는요. 드립백을 아이템으로 창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 기획, 실행, 기록 및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 4번째여서 뭔가 예측을 하는데 조금 졸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연구를 하느라 연구량은 너무 많은데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과정 사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 목차 같은 경우에는 시작 계기, 진행 과정, 프로젝트로 인해 도출된 결과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처음 논문을 쓸 때 10학년이라고 논문을 쓰라 그래서 주제를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너무 여러 고민들이 많았어요. 논문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진로는 없고 아직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되게 주제 혼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청년 창업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제 알고리즘에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하였고요. 이에 저도 뭔가 고등학생인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창업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연구 질문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제 선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 발표 당시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제의 혼란을 조금 겪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알고리즘 같은 거를 통해서 창업이 노출이 됐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조금 돌아보면서 그럼 커피로 내가 창업을 해보자 라는 그런 커피 창업을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제가 커피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좀 어린 나이와 여러 제약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나마 조금 시장이 작은 드립백과 차별점을
장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상품을 설정한 후에 진행을 해보자라는 걸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는 창업을 실행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였고요. 동기, 계획, 수립, 실행 과정, 한계점, 결과 및 시대점을 범위로 설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주제를 확정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는 분기별로 구별하여 계획해 두었고 기록 구조는 다음과 같이 여기 아래 표에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때 솔직히 좀 망언이긴 하지만 11월이면 제 논문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과 현실이 있다고 실제로 설정해둔 모든 목표를 계획해둔 기간에 진행하기에는 여러 학사 일정과 개인 과제로 인해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정들이 계속 지연이 됐고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서 뭔가 기획한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축소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한 일은 협력업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나이에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산에 위치한 커피고래를 접하게 되었고요. 원두의 품질도 뭔가 훌륭하면서 과일향이 나는 특색 있는 드립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방학 때 제가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서 드립백 커피와 드립백에 대해 배우는 사진이고요. 이외에도 매장에 방문하여 원두의 향과 맛을 맞춰보면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또한 제품의 이해도를 향상을 위해서 장비를 구매하여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차례 드립백 연습을 하였고요. 이 사진은 드립백을 추출할 때마다 초가 어떤지, 맛이 어떤지, 어떻게 추출해야지 더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네, 창업 과정을 위해 초기 브랜드 구축을 하였는데요. 네, 초기이기에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방향성에 집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나는 어떤 것을 주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뭔가 긍정적인 감정인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저에게 따뜻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니 친구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띠라는 이름으로 브랜딩 네이밍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로고랑 캐릭터를 제작을 했고요. 패키지 또한 5개의 시안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브랜드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혀갈 때쯤 소비자 피드백 수렴을 위해 팝업 형태의 사전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 배치도는 이렇게 갔고요. 총 10가지의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시각적 자료를 제작을 하였고요. 이외에 이제 부스 활동 등의 사진이고 실제로 제가 원두를 내리면서 원두별 선호도 조사를 위해 미니 카페를 진행한 사진이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행사를 통해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브랜드 구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비전 정립과 차별점 수립을 진행을 하는데 나 자신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 소비자에게 내가 뭐가 전달을 하고 싶은지를 중점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비전은 나너 우리로, 나로부터 시작해 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로 묶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3가지 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차별점의 경우 고등학생 사업자로서 중요한 부분으로 뭔가 사업에 관한 스토리텔링, 특색 있는 원두, 브랜드 캐릭터 제작, 선물용 패키지, 수익 구조 확대로 설정하였고요. 수익 구조의 경우는 그냥 제가 수익을 벌어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 가치 실현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설정을 하였고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구축 중간중간 이런 시향과 브랜드 구축에 관해서 전문가들에게 중간 피드백과 최종 피드백을 진행을 하였고요. 전문가 피드백의 패키지 관련해서는 혜성기업의 팀장님을 통해서 실제 박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고 커피고래 사장님과 협의하면서 브랜드 구축과 제품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고요. 전문가분이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신 분에게 전문가 피드백을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로고와 캐릭터를 완성을 하였고 안에 들어갈 엽서나 책자, 스티커를 제작을 하였고요. 박스는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제로 제작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시중 제품을 사용하여 총 100개의 제품을 직접 포장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제품 초기 팝업 당시에 진행했던 제품 디자인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원래는 패키징 안에 들어갈 것도 되게 많았고 시중 제품 사용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뭔가 구축이랑 디자인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학사 일정이 막 바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돼서 연구 계획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많이 축소한 상태로 첫 실행을 해보자라는 걸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제품을 진행해서 총 1, 2, 3차의 판매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에는 추석 기간 동안 지인들 중심으로 판매를 했고요. 앞서 포스터는 디자인분께 맡긴 포스터인데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1차는 이 포스터를 진행을 했고 2차부터는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냥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새로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학교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무실 앞, 중앙계당, 토시토시 게시판 이렇게 세 곳에 붙여가지고 구글 폼으로 주문을 받으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3차에서는 밴드글을 통해서 구글폼과 같이 판매를 진행을 했고 종합적으로 100개 중 71개의 제품을 판매를 완료하였고 2025년 내로 판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재무관리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정리하면서 운영을 했고요. 아까 그 세 번째 우리 네트워크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의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와 협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진 교장 선생님과 어떻게 이 가치를 실현하고 해밀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했는데 시간상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지만 연구 결론에는 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인스타툰을 진행을 하였고요. 인스타툰도 많이는 못했지만 그 연구 과정이나 논문 쓰면서의 과정을 인스타툰 안에 그림으로 담아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년간 브랜드 구축을 하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외부의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를 1년간 진행하며 제가 배우게 된 점은 실제 운영과 개인 역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는 여러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간 관리 및 단계적 설계 운영이 필요성을 느끼다고 했고요. 역량 부분에서는 제가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많이 딜레이되고 혼자 하려고 애썼는데 그럴수록 바로바로 도전하는 실행력과 이를 회복하는 탄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기억과 정신 역량을 조금 확대한다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네, 또한 진행을 하면서 고등학생 그리고 또 저로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정리를 했고요. 시간상 생략 하나, 시간 관리, 자금, 브랜딩, 그다음에 소비자 확보, 역량 5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 목표로 추후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행 계획까지 세우는 걸로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 선생님 한 말씀 듣고 심사 받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논문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았고 발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시연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정말 그 브랜드를 구축하고 또 기획하고 또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커피고래라는 업체도 경북 경산에 있는데 주말을 활용해서 거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진짜 많이 쏟는 모습을 보면서 시연이가 1년 동안 이 주제에 정말 진심으로 몰입해서 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에서의 모습을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또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오늘 발표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았는데 시연이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께 커피를 친구들에게 내려주고 쌤들에게 내려주면서 행복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사업으로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그 점이 저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뭔가 나에게만 시선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로 또 시선을 확장해 나가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우는 거 아닙니다. 그 태도가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시연이만의 방식대로 잘 녹여내지 않았나 해서 그 점이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김시연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저도 지도교사로서 시원이와 함께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원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더 큰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시연이의 논문은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진짜 읽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창업 프로젝트라는 이 특성에 맞춰서 굉장히 과정 중심으로 잘 구성했구나라는 점이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그 논문에 보면 자신이 실패한 것,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자신이 느끼는 한계 이런 것들을요 숨김없이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분석하고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논문에 잘 드러났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들을 향해서 시연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다. 그리고 훌륭한 과정이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시음의 대박 흥행 과정에서 엄청 힘들어하는 것도 봤는데, 네, 행복한 힘듦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견합니다. 예. 그 8학년 때 진로 프로젝트를 심화시켜서 논문에서 확장해서 한 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을 보면 그 패키지에 디테일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쭉 나와요. 그 보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세울림이 아직 아닌데, 고1 단계인데, 이제 12학년 그 졸업 프로젝트 느낌이었어요. 네, 12학년 졸업 프로젝트를 예행 연습한 느낌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12학년 세울림이 가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협동조합이랑 졸업 프로젝트가 연결돼서 할 텐데 이거를 진짜 사업으로 확장해서 하면 수익금을 내보세요. 그거를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올 11학년들은 내년 수업을 위해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올해 11학년 애들. 네. 이렇게 하면 졸업 프로젝트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록의 견적서랑 그 논문 일지를 보면은 저는 그 논문을 쓰는 약간 교본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번 그 9학년들 내년 이거 시연이 거 논문 보면서 아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아주 짧게 이어서 그 오늘 지금까지 발표한 친구들이 연구 논문도 있었고 작품 논문도 있었고 이제 시연이는 프로젝트 논문인 건데 다 각각 진짜 그 각 분야의 논문의 전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후배들이 앞으로 논문 쓸 때 되게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기록과 논문이 뭐가 다를까 하면 조금 더 이론적인 분석이 들어갔으면 더 훌륭했겠다 정도의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태균 학생의 미래기술 발전 기반 단편 SF 영상 제작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네,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기술 발전 기반 단편 SF 영상 제작 논문 작성하고 발표하는 한태균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 세 가지 질문 이렇게고요. 네, 두 번째, 네,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까? 세 번째, 그 변한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네, 제 논문 주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목적도 질문에 기반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읽어야 되는데 네,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획도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조사하고 SF 조사하고 스토리보드 만들고 소설 만들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아서 최종 영상을 만들겠다 계획했고요. 네, 이론적 배경입니다. 기술의 정의도 했고요. 이게 사전 정의고요. 이걸 조금 수정해서 제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며 또한 그 이론만으로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래 기술이.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거에 충족하는 걸로
미래 기술을 조사했습니다. 10가지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SF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SF는 일단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영어의 약자고요. 과학소설,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SF 작가의 정의도 들어봤는데요. 가장 유명하신 그 듄이라는 소설을 작성하신 저자 프랭크 하버트 님께서는 SF는 수수께끼 시대와 씨름하며 현대의 이단이자 사면적인 상상의 극단을 보여준다 라고 하셨고, 이분보다 조금 더 유명하신 한태균 작가님께서는 네, SF는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허구이자 현실이며 네, 인류가 미래라는 개념을 가장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쓸 얼리얼 엔진이라는 것도 공부해서 이론적 배경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SF 영상 제작 방법은 이렇게 6단계로 진행됐고요. 이것도 타이틀만 읽을게요. 네, 아이디어 및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설계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 네, 그걸 기반으로 소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작성된 거를 기반으로 이제 얼리얼 엔진으로 씬을 구성하고 네, SS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시나리오의 개발 과정인데요. 먼저 스토리라인 초안은 제가 처음에는 미래 도시와 하류층 도시를 나눠서 해보자 라고 했었고, 스토리보드까지 제작해서 피드백을 학생 5분과 부사 2분에게 받았는데 제 논문하고 너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피드백을 하셔서 진짜 논문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서 기술이랑 스토리 창작 조건까지 고려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기술은 BCI라는 기술인데요.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영어고 뇌와 컴퓨터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뇌의 어떤 장치를 연결해서 뇌파를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휴지 뽑아줘 하면은 컴퓨터에 연결된 로봇팔이 휴지를 뽑아준다든지 네, 그런 기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토리 창작 조건은 제가 반전 요소, 스토리에는 반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한 세계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넣고 싶었고 기술의 양면성을 넣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게 된 소설이 제가 작성한 Dreams Come True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발표 끝난 대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BCI 기술을 활용해서 꿈 공유 플랫폼이 있는 세계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꿈을 업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을 구매해서 체험할 수도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보다 꿈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머무는 시간보다 꿈속에서 더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세계관인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상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인트로를 제작했고, 네, 이거 얼리얼 엔진, 캔바, 블렌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영상 인트로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꿈속 장면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더 꿈속 느낌이 나도록 시각적 효과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Above the quiet glow of a futuristic city, a soft blue signal flickers. Neural waves rising into the air as someone's dream begins to upload. Across the skyline, threads of brainwave data stretch outward, flowing toward a single point. The core server of DCT. Here, the boundary between the mind and the machine has vanished. Dreams can now be preserved forever, and even more than so.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 네, 아직 박수 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보신 영상이랑 앞으로 제작될 완성본 영상에는
4가지 의도가 들어갔습니다. 기술 발전의 양면성과 기술의 과도한 발전은 윤리적인가라는 질문,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다음에 현실 도피와 기술 의존의 위험성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미래 기술을 10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요. 그로 인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를 탐구했고, 그거를 스토리로 작성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2분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일단 얼리얼 엔진 전문가 유튜버 분이시고요. 다양한 피드백 해주셨고, 2번째 분은 제 그 연구 동기에서 미디어 아트 강의를 직접 해주신 홍민기 작가님을 만나 뵈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걸 모든 영상 제작을 제 귀여운 노트북이 해줬는데, 저 친구가 좀 사양이 약해서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좀 고급 기능을 좀 사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이 2분이 해주신 피드백과 이 하드웨어 제작 사양을 좀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종 영상을 26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태균이가 그 논문 주제 발표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작년 9학년들 그 논문 사전 주제 발표하던 날 제가 다른 친구들은 다 칭찬하고 막 했는데 한태균만 제가 열심히 깠어요. 넌 이대로 하면 망한다. 왜냐면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고 싶은데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근데 정말 태생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 텐데요. 태균이는 본투비 공돌이 정말 태생부터 공돌인데요. 그 태생부터 공돌이었던 태균이가 1년간 그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SF 영상이라는 것으로 변환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요소가 태균이 안에 녹아들었다. 침투했고 그 기술이 발전할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상상력도 발휘해냈고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에 계속해서 뭐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 본인의 그 질문이 이렇게 변화한 사회에서 사람다움이라는 건 뭘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태균이가 앞으로 훨씬 더 그 공돌이의 피 속에 따뜻함의 심장들이 훨씬 더 많이 녹아들어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고민을 한참 하더니 처음에는 정말 뭐 같지도 않은 스토리보드 들고 와서 영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도 열심히 까줬는데요.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SF 수업에서도 고민하고 많은 고민을 하더니 어느 날 드디어 딱 뚝딱 꺼내놓은 그 시나리오는 그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불이 붙더니 최근엔 또 다른 소설을 또 한 편 탈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그 SF 소설을 올리는 작가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스토리콘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앞으로 SF 소설 작가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저 도구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지금 익혀가는 중인데 저런 것들 계속 익혀나가면 나중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제임스 카메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태균이 논문을 보는 국어 선생님은 과학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은 뭘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글로 읽고 나서는 영상이 어떻게 구현될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융합형 논문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시연이한테 했었던 피드백하고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논문이나 작품 논문의 경우에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또 분석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을 논문에 같이 녹여낼 건가 조금 더 고민해주면 아주 훌륭하겠다. 네. 제가 그 받은 게 최종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기 수정하라고 잔뜩 해놨는데 그 최종본이 아니라 해서 그거 나중에 받고 그 다음에 26일 날 그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심사를 어떻게 할지 그때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공개 환영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진짜 융합적인 작품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빠른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